왜 애플이 삼성에서 TSMC로 AP 바운드리를 넘어갔나, 바로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이폰 6용 AP 만들 네.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하나씩 기술적인 소홀성을 확보하면서 네. 전 세계 거의 모든 AP 시장을 장악하고 애플 하나만 남기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애플의 본사에 TSMC 기술자를 보내서 삼성보다 잘할 수 있어, 3년 정도 공을 들여서 따온 게 아이폰 6입니다. 그 이듬해 삼성이 바로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듀얼로 공급해요. 그러니까 애플의 6S 제품에는 삼성 제품도 들어가고 애플 제품도, TSMC 제품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써보니까 배터리 광탈이 삼성한테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삼성에게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럼 애플이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발열이 덜하고, 그래서 TSMC로 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삼성이 얻어야 될 교훈은 뭐겠습니까? 기술력을 확보하면 다시 뺏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본질은 기술이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왜 AI 반도체에서 하이닉스에 이렇게 밀렸을까요? 파운드리 시장은 뭐 TSMC에 많이 내줬고 거의 다 내줬죠. 또 스마트폰도 애플과 격차가 자꾸 벌어집니다. 이 문제 계속 지속적으로 취재해온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을 냈는데 3프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네, 오랜만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는 네. 첫 번째 질문이 불닭볶음면인데, 그 전에 삼성전자는 네. 서 기자 오랫동안 취재해 오고 있으니까요. 깊이 네. 있게 취재해 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조금 위기입니까? 상당한 위기입니까? 심각한 위기입니까? 제 책에서 나오는 통계를 하나 인용하자면, 네. 통계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가 지금의 정체 국면을 벗어나서 다시 성장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네. 9분의 1 정도 된다. 11% 정도 된다. 아이고. 네. 이게 사실은 스톨 포인트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나와 있는 네. 하버드 쪽에서 연구하신 미국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포천 100대 기업에 들어있던 기업을 역사적으로 한 500개 정도 추려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들의 정체 국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풀이한 그런 보고서가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네. 87%는 그대로 사그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에 생명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결국은 소멸하게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근데 이 얘기를 삼성전자에 대입해서 해보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체가 지속된 국면을 지나서 다시 성장하는 쪽으로 커브를 틀 확률은 11%다. 네. 통계적으로. 잠시 후에 좀 말할 수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그 지난 주말에 출고된 기사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네. 삼성전자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목에 네. 삼성전자도 불닭볶음면을 만들 수 있을까? 어디 기사예요? KBS에 제가 올린 기사고, 제가 그래요? 못 봤네. 화면에 좀 네. 띄워놨을 겁니다. 네. 그 아주 많은 분들이 본 건 아닌데 한 13만 명 네. 정도 보셨는데, 저 기사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댓글로 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보면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 숫자를 보나, 그게 뭐 아주 중요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 기사에 대한 수용자 반응이 어땠나 정도를 가늠하는 속도는 되는데 매우 좋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삼양이 지난해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농심을 꺾었다. 사상 네, 처음으로 네, 꺾었다고 네. 했었죠. 영업이익이 3,400억, 농심이 1,600억 정도, 2배 넘는다. 네. 근데 사실은 덩치는 농심이 2배 큰 회사거든요. 네. 매출은 2배 큽니다. 이게 상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 관계와 닮았습니다. 매출은 2배인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그러네요. 네. 훨씬 떨어진다. 네. 이유가 무엇이냐? 원툴 기업입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입니다. 이거 저 사실은 처음 먹어보고, 혹시 드셔보셨나요? 못 먹어봤어요. 저는 이거 네. 처음 먹어보고, 저 근데 동남아에서도 많이 팔아요. 네, 이거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너무 매워서? 너무 매워요. 네. 맵고 맵다, 또 먹으니까 또 맵다, 너무 맵다.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먹나 했는데, 제가 아무리 아저씨들이 이렇게 너무 맵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동남아에서 먼저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바람이 불었고, 사실은 세계적인 먹방 유튜버들이 다 이걸 먹었고요. 네. 1억 뷰가 넘는 영상도 있습니다. 1억 뷰. 1억 뷰 네. 넘습니다. 1억 뷰 한참 넘습니다. 근데 이 불닭볶음면이 나온 지 한참 됐어요. 틈새 시장용으로 나왔겠죠. 극도로 매운 면. 근데 그 면이
삼양식품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라면이 된 겁니다. 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고하신 경영 이론의 대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네, 이 네. 본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약간 파괴적 혁신 같네요. 사실은 그렇게 대단치 않은 제품이고 틈새 상품이라고 처음에 생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과 네. 삼양식품의 그 변치 않던 그 운명의 곡선을 완전히 꺾어놓은, 농심은 신라면이 있어서 어떻게 해도 망하지 않는다. 꼬꼬면이 나와도 처음에 좀 유행하다가 결국 신라면으로 간다. 결국 농심이다. 라는 게 지난 한 3, 40년간의 우리 라면 시장의 기본적인 인식이었는데 그걸 꼬꼬면이 아니죠. 불닭볶음면이 네.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는 걸 좀 살피려면 또 다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라면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5천만 명에 한해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80억 명에게 가능성이 있더라. 네. 전 세계 80억 명에게 나갈 때는 근데 굉장히 독특한 뭔가 하나 있는 게 중요하더라. 그게 굉장히 매운 거였거든요. 그게 뭐 BTS 같은 바람과도 맞물린 측면도 있고요. 네. 근데 똑같은 측면에서 보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삼성을 꺾었을까? 역시 HBM이라는 파괴적인 혁신 혹은 그와 유사한 파괴적 혁신을 이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은 HBM이라는 것이 삼성전자가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개발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접었습니다. 네. 왜 접었냐면 기존의 고객들이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버로 나가는 칩들을 파는 뭐 인텔이 많이 사가겠죠. 그리고 동시에 아니면 모바일로는 삼성, 애플 이런 쪽에서 많이 사갔을 텐데 기존의 디램을 원하던 사람들은 HBM이 나와도 이게 좀 좋긴 한데 네. 너무 두꺼워. 부피가 커. 모바일에서는 일단 나오시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 우리 서버는 가성비가 중요한데 지금 이 디램은 이거 8개 붙여놓고 이거 얼마 받는 거야? 너무 비싸.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두 큰 고객들 모두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칩이었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매출이 한 200조, 300조 되는 회사가 대략 그때 당시 한 1조가 될까 말까 하는 시장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장 보고 0.3, 0.4%밖에 안 되는 매출에 이런 작은 시장을 놓고 내가 뛰어들어야 되나? 기존 고객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하나 있었을 거고 동시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히 입장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선도기업, 매출이 200조, 300조 되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지만 하이닉스는 한 4, 5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매출이 한 20조가 안 되던 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매출이 20조라고 치면 1조 시장이면 매출이 5%예요. 네. 이 정도 시장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투자할 필요도 있죠. 어차피 삼성을 따라갈 게 목표가 아니라면 네. 뭐 뭔가 다양한 거에서 매출도 좀 올려놓고 이건 또 이익률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의 특징이 처음에 되게 이상해 보여요. 지금 일단 HBM도 그렇고 불닭볶음면도 농심 입장에서 처음 생각했을 때 너무 매워. HBM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 아니면 너무 부피가 커. 네. 하지만 AI 시장이 열리고 챗GPT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 보이고 그럼 챗GPT 같은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GPU가 필요한데 GPU하고 가장 궁합이 맞는 메모리는 뭐야? HBM이야. 이런 세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하이닉스가 급부상하게 된 건데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삼성에게 있었나 요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불닭볶음면이랑 삼성전자를 이렇게 엮어서 기사를 썼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농심 입장에서는 신라면이라는 거대한 네. 굉장히 파워풀한 제품이 있는데 시장을 네. 선도하는 굳이 뭐 이런 불닭볶음면 이런 이상한 제품 네. 만들 이유가 없다. 합리적인 판단을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도 네. 굳이 우리가 저런 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 내다 놓고 팔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선도 기업은 왜 파괴적 혁신을 할 수 없나? 사실 일반적인 관성에서 파괴적 혁신이 뭐야? 그럼 아이폰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일거에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상품. 뭐 인류의 네. 뭐 우리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네. 우리 인생도 바꿔버린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다 얼굴을 여기다 대고 네. 다니는 이유가 잡스가 만들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인데.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텐슨이 말하는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은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선도 기업이 치명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종류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다. 매출 측면에서도 아니면 처음에 나온 제품이 좀 이상하다. 네. 그렇게 막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일정 정도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고 기존 고객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제품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운명을 바꿔버린다. 농심과 삼양의 운명이 그렇게 뒤바뀌어 버렸고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운명도 지금 그렇게 뒤바뀌어 있다. 그런 비유로 얘기했었습니다. 크리스텐슨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작고했습니다. 살아계신다면 동의할까요?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동의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네. 네. 이게 삼양이 지난 1년 주가입니다. 여기 정체되어 있는 게 농심이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3.8% 내렸어요. 1년 전보다. 삼양식품은 380%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덩치가 제가 2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2분의 1인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3배입니다. 그러니까 삼양에 대해서 주가 수익 배율, 네. PER, 퍼로 보면 지금 한 30배 정도 됩니다. 사실은 작년 초에 이미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초에 이미 다 눈치채셨어요. 4월 지나가면서 그러네요. 주가가 팍 뜁니다. 그때 상반기 끝나고 나서 삼양이 처음으로 반기 기준으로 농심을 이겼다고 했었어요. 네. 그때 PER이 30배가 넘고 농심은 10배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멀티플이라고 했는데 그게 1년 뒤에 현실화됐고요. 현실화되고 나서는 이 실적이 받쳐주니까 PER은 자연히 조금 내려간 것처럼 최근까지 측정됐었는데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한 10%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PER도 다시 또 한 30배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삼양이라는 주식이 한 10년 전만 해도 불닭볶음면이 처음 나왔을 때 12년에 나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3만 원 안팎이었답니다. 수많은 유튜브에서 그 중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내가 그때 찍었다. 내가 그때 2, 3만 원 할 때 이 주식은 오른다라고 찍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네.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80만 원이다 그러면 한숨을 푹 쉬세요.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바이앤 홀딩을 했었어야 되는 홀드를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말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0배 오르는 동안. 근데 여튼 삼양은 지금도 PER이 30배라는 말은 네. 앞으로도 여전히 오를 수 있다. 투자자들은 그걸 믿고 지금도 매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운명은 모릅니다. 다만 이런 운명을 만든 것은 단 하나의 파괴적인 상품이었습니다.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혁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우리가 수많은 외생 변수가 있잖아요. 그 제품을 네. 개발하는 배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닭볶음면이든 HBM3이든 그죠. 네. 네. 사실 우리가 그 기업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얼마나 시장 여건이 심지어 뭐 코로나가 번진다든지 네. 뭐 지정학적으로 공급망이 바뀐다든지 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운이 얼마나 적용됐는지 우리가 그걸 측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네. 이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될수록 이거 운 아니야? 운을 말하는 거 아니야? 싶어요. 사실 농심 입장에서 보면 100%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매운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걸 틈새 상품으로 틀림없이 만들었을 텐데 네. 근데 그게 10 몇 년 지나니까 신라면을 꺾었어? 저 매운 게? 지금 이제 신라면 투움바 비슷한 거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네. 농심 입장에서 보면 삼양이 너무 운이 좋았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반도체도 똑같은 얘기 가능합니다. HBM 삼성이 처음에 그 해명 혹은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놨던 것이 아니 HBM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갑자기 챗 GPT라는 것이 갑자기 나와서 AI 세상을 일거에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나요? 절대 하이닉스가 그걸 알고 HBM을 한 건 아닐걸요. 그냥 AMD나 엔비디아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니 한번 만들어 본 걸걸요? 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처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처럼 큰 기업, 선도하던 기업이 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IT 세상의 변화는 어쩌면 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네, 크리스텐슨도 그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모르는 걸 예상하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선도하는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이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운인가? 우리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길 건가? 네. 매우 공감해요. 네. 근데 이제 그 구조적으로 네. 서 기자 논리대로 하자면 네. 선도 기업은 기본적으로 헛짓거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을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파워풀한 제품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네. 리딩 컴퍼니가 왜 헛짓거리를 합니까? 그래서 네. 혁신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냥 물론 그러니까 선도 기업이 언젠가는 10년 후든 100년 후든 이제 이제 네. 기울겠죠. 영원히 가는 기업은 없으니까.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기업이 어떻게 하면 안 기울 수 있느냐. 네. 그 이야기는 사실은 삼성의 과거 역사를 보면 압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D램 하나로 성장해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네, 취재를 네. 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삼성이 D램으로 80년대 부상을 하고 90년대 세계 1위에 올라가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는 이유는요. D램만 갖고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플래시 같은 거, 플래시 메모리 네, 네.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주도를 합니다. 사실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삼성이 주도한 겁니다. 이를테면 다양한 종류의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이 하드디스크를 뒤엎을 어떤 경쟁력이 있어, 저장 장치로서 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거 하드에 비해서는 너무 덮어쓰기 횟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좀 비싸고 뭔가 좀 부족한 면이 많아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자체도 노어 방식, 뭐 낸드 방식, 뭐 다양한 방식이 있었는데 삼성이 낸드 방식의 플래시가 하드 디스크를 대체할 경쟁력이 있어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간 겁니다. 황창규 사장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아니면 LCD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다 LCD로만 TV를 보지만 처음에 브라운관 TV가 변해갈 때 네. PDP도 있었고요. 아니면 브라운관이 완전 편면 브라운관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얘기 들어보면 LCD 너무 비싸. 아니면 너무 밝아 눈이 부시고 좀 보기 힘들어.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PDP가 더 안정적이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가능한 옵션들이 있었지만 삼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팔아보고 이 경쟁력을 따져보고 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엔 LCD인 거예요. 그래서 네. 삼성은 LCD에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가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을 다 말살이라고 불러도 좋을 그전에는 정도로. 저 전자에서 디스플레이 네. 부서 가면 좌천된 거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 후에 1위를 만들어 버렸죠. 맞습니다. 네. 지금은 중국계 됐지만 대부분의 LCD, 저가 네. LCD 시장은 여튼 삼성이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꾸준히 성장했느냐. 밑에다가 D램을 깔고요. 그 위에 LCD를 팝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도 팝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팝니다. 이 스마트폰이 결정적이었어요. 사실은 다른 모든 부품들을 다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은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내놨을 때 다른 모든 기존 시장의 기업들은 다 망할 때 삼성은 빠르게 그걸 분해해서 재조립해 보면서 새로운 제품을 갤럭시라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진영의 왕자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거죠. 부품 경쟁력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 네. 그리고 동시에 이거 역시 스마트폰이라는 것의 미래를 보고 계속해서 투자한 삼성의 노력이 안드로이드 진영의 1등을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1등이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전 세계 1등이 됐느냐? 사실은 대화면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것. 스티브 잡스는 되게 싫어했습니다. 네. 손 안에 들어와야지. 한 손으로 다 만질 수 있어야지. 단추 많은 거 싫어요. 네. 네. 블랙베리도 싫어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삼성이 대화면 스마트폰을 냅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엄청 혹평이었어요. 이거 뭐 태블릿이야? 뭐야? 뭐 이렇게 큰 걸 만들어서 불편해라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원했죠. 그러면서 삼성이 시장을 석권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2012년 정도 되면은 애플과 삼성이야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은 D램에 의지한 기업이 아닙니다. D램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끝없이 기술적인 수월성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제품을 계속 올려간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2012년 네, 이 회장 살아계시고 네, 그 쓰러지기 그렇습니다. 전에 그렇습니다. 저 선대 회장이. 네. 맞습니다. 그때 지금 이야기하신 거 다 그때 시장 1위였죠. 스마트폰, 네, 디스플레이, 네. 그렇죠? 네. 지금도 뭐 OLED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뭐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1위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플래시도 뭐 점유율로는 네. 1위일 거고, 근데 플래시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 버렸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거의 나지 않고, D램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로는 여전히 1등입니다. 다만 제일 좋은 제품을 못 만드는 네. 것뿐이에요.
제일 좋은 제품을 못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확 떨어진 겁니다. 지금. 세 번째 그래픽을 좀 네. 볼까요? 네. 네. 이 얘기가 좀 전에 한 얘기입니다. 네, 파괴적 혁신은 산업의 선도 기업에는 매력적이지 않다. 기본부터. 그렇기 이 부분이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핵심이군요. 없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을 비판할 때 저기 재무가 다 잡아서 큰일 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빈 카운터스라는 GM 출신의 밥 러츠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있습니다. 빈 네. 카운터스, 콩 세는 사람들. 기업하면서 계속 이게 얼마인지 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네. HBM 같은 경우에는 HBM이 우리 회사에게 궁극적으로 많은 이익을 갖다 줄까? 근데 그 궁극적으로는 한 1년, 2년 미래를 보는 거겠죠. 많은 이익을 갖다 줄까? 계속 세는 겁니다. 세야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보고 있거든요. 주주들이 제가 의미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익이 좀 적어졌어요. 그럼 주주들이 가만히 있나요? 특히 이렇게 큰 기업의 주주들이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성장의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혁신적 성장의 동력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기업이 어쩌면 애플이었다면 삼성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린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그 과정에 빈 카운터스라고 부르는 이 재무 좀 낮춰보는 사람들이 영어로는 빈 카운터스라고 하고 네. 한국말로는 재무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T 기업에서 돈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기업 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다만 아주 큰 기업은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너무 기술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을 압도하게 되면 네. 그러면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번에 HBM 개발을 중간에 왜 중단했느냐. 당시에 부문장 비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많고 그 뒤로도 왜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비판할 때 특별히 그 재무 부문들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의 이름이 좀 거론되고 그러기도 하죠. 네. 네. 일정 정도 타당하고 일정 정도는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삼성 매우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실시간 댓글창에 삼성에 대해서 너무 우울한 분석만 3%가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서 기자를 비롯해서 어떤 분석이 얼마만큼 맞는지는 우리 더 지켜봐야 되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삼성전자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삼성전자를 위해서 매섭고 날카로운 비판들이 살아있어야 삼성이 다시 1위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네. 2번 인터뷰했어요. 그죠? 서 기자와. 네. 그때와 좀 너무 단기간이지만 그때와 비교해서 나아진 점 또는 더 악화된 점이 있을까요? 좀 더 악화됐다고 봐야겠죠. 네. 올 초에 젠슨 황이 CES에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네, 네. 당시에 젠슨 황이 정말 찬물을 끼얹었는데 작년엔 참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줬는데.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된다.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D램을요. HBM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못 받는다. 이거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뭐 그 이야기가 안 나왔어도 업계에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HBM 3E 지금 5세대 제품 이건 엔비디아의 최신 칩용으로 납품하는 날은 아마도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에서도 지금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겠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다음 하고 있습니다. 세대면 뭐 모델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좀 뉴스를 보면 HBM4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4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곧 나올 겁니다. 근데 그 4에 들어가는 그 D램, 그게 HBM이라는 건 D램을 여러 개 네. 쌓은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D램은 그 1B 공정의 D램입니다. 여전히 사실 3E도 1B 공정이었고 네, 네. 4도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건 1B입니다. 네. 1C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삼성이 하겠다고 하는 HBM은 1C를 쓴 HBM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4, E 정도로 불러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뉴스에서는 보통 4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 이제 3, 네. HBM3E 그쪽에서는 이제 된다 하다가 안 됐으니까 한 1년 반 희망 고문했죠. 네. 잘하면 바로 그 다음 단계 한 4 또는 4E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게 올 연말쯤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방금은 올해는 안 될 것 같다고. 물론 희망을 공식적으로는 섞으면 원C가 연말쯤에 HBM용으로 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원C 공정의 10나노 때 6세대의
D램을 네. 지금 SK 하이닉스는 먼저 개발했다고 선언도 했고 양산 준비 단계도 들어갔고 수율도 네.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근데 삼성은 올해 양산을 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수율을 확보했습니다랄지 언제 생산합니다 아니면 시험 양산합니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 안 나온 칩을 가지고 HBM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C D램이 네. 안 나오기도 했는데 HBM에 들어가는 D램은요 기본 D램, 범용 D램하고 다릅니다. 훨씬 크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개를 붙이기 때문에 발열도 굉장히 많습니다. 붙여놓으면은 아무래도 가운데 있는 애들이 좀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까다롭게 골라내야 됩니다. 이 D램을. 네. 그래서 훨씬 더 수율이 높은 과정에서 발열도 적은 가운데 이 칩을 만들어야 그게 HBM용 칩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삼성이 사실 원 B 공정, 지금 공정에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겪었고 원 A 공정도 골치가 아팠고 원 Z부터 약간의 낌새가 있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어떤 문제점의 네. 근원은 그러니까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는 발열입니다. 삼성 거 너무 뜨거워. 아니면 수율이 좀 낮아 만들어지는 네. 과정에서. 그러니까 발열 혹은 수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였기 때문에 특히 원 B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래서 삼성은 원 B 공정의 HBM용 그러니까 5세대 D램은 HBM용 D램이 없습니다. 지금 4세대 원 A 가지고 3E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원 B 공정에 HBM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 B를 건너뛰고 원 C로 간다는 거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잘 못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느낌은 오실 거예요. 삼성이 건너뛰어서 점프를 해서 다음 세대 개발을 하려고 하네. 근데 이번 세대에서는 실패했었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겠죠. 실제로 삼성이 여러분들은 D램에서 가장 좋은 D램을 가장 먼저 내놓는 회사로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시기는 2019년까지입니다. 2019년 이후로 새로운 세대의 D램이 나올 때 삼성이 최초 개발한 건 없습니다. 6년째 최초 개발이 없습니다. 자,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와 함께 삼성 위기론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서 기자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계속 천착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번 책에 보면 두 번의 사과, 삼성이 했던 네. 두 번의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죠? 제가 3프로 TV 나와서 2번 나왔습니다. 지난해 2번 네. 나와서 얘기 드릴 때 첫 번째 나왔을 때 제 다큐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잃어버린 10년. 네. 그 다큐는 서 기자가 직접 제작한. 네. 지난 10년 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삼성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왜? 신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GOS라는 프로그램에 스마트폰에 장착했던 그 프로그램의 문제로 한번 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큐는 통째로 그 당시까지의 기술적 위기에 대한 얘기였고 제가 두 번째 3프로 TV 나왔을 때는 DS 부문장이 네. 전영현 부회장이 네. 사과를 했었을 그랬죠. 때 그걸 가지고 실적 나왔었습니다. 나왔을 때. 네. 근데 그 사과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과고 첫 번째 어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상징한다고 보여지시긴 하시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네. 삼성이 특히 네. 그런 사과를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죠. 근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2년에 GOS 파동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했던 그 사과와 네. 이번 사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영위하는 사업이 크게 두 부문입니다. DS와 DX. 지금은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네. DX는 쉽게 말해서 제품입니다. 모바일, 가전 이런 것들이고요. DS는 반도체입니다. 바운드리, D램, 네. 설계 이런 거 다 DS입니다. 2022년 사과는 DX 부문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사과를 한 거였어요.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내가 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상이 없는 한도에서 좀 AP를 제한하려고 했는데 GOS라는 프로그램으로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사과였고 이번 사과는 아이고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DS 부문에서 반도체 네. 부문에서 요 사과였습니다. 이 두 사과를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공교롭게도 삼성이 영위하는 모든 부분의 위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과를 두 개의 사과로 이름 붙이고 두 개의 사과의 의미를 부여해서 책에서 좀 풀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과 먼저 간단하게 보면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네. 여기저기 나와서 많이 했었습니다. GOS 그래픽 보여주실래요? 보면서 설명 듣죠. 네네. 네.
지금 서 기자가 다 여기 준비해 오셨으니까 가급적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DX 부분, MX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저 밑에 부분이 스마트폰 태블릿 부분인데 네. 2022년 3월에 사과를 합니다. 그건 GOS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스마트폰의 성능을 강제로 낮췄는데 이게 게임을 할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순간에도 작동을 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AP의 발열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작동을 시켰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100 정도의 성능을 내는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쓰려고 하면 6, 70 정도로 성능을 제한하면 그럼 내가 100 정도 제품을 샀는데 왜 100이 안 오고 6, 70이 오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그 다음에는 이 스마트폰의 벤치마크 측정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는 소비자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왜 왔냐면 결국 발열 때문입니다. 너무 발열이 나서 뜨거우니까 삼성이 그걸 제어하려고 소프트웨어를 그래요. 심은 겁니다. 네, 네. 근데 왜 발열이 나느냐? 이 칩이 열등하기 때문입니다. 수율도 좋지 않고 퀄컴이 만든 스냅드래곤이라는 AP 말하는 AP, 거죠? 네. AP가 열등하기 때문입니다. 발열이 많고 수율도 좋지 않았던 관계로 이 칩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숨기려다 보니 왜냐하면 이 칩이 발열이 너무 심해져서 불이 나면 사실 삼성은 불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노트 7은 완전 단종시켰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라면 우선은 스마트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당시 이미 삼성은 애플에 비해서 현격한 격차로 영업이익이든 뭐 이런 측면에서는 뒤지고 있었는데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네 라는 상황까지 간 게 하나가 있고 요 안에 들어가는 그 칩 AP라는 칩 이 칩을 퀄컴이 만든 칩 퀄컴이 설계한 칩이지만 삼성이 파운드리한 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파운드리도 못했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동시에 이 퀄컴이 만든 스냅드래곤을 가장 좋은 제품에는 장착했는데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자체 AP가 있습니다. 이 칩을 한국 제품에는 거의 대부분 넣었었어요. 근데 이번엔 못 넣었어요. 당시에. 네. 왜 못 넣었냐? 이 발열이 나는 스냅드래곤 칩보다도 너무 안 좋아서 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삼성이 설계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은 애초에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AP 칩을 삼성이 설계하고 만들어줬습니다. 네. 나중에 애플이 좀 크고 난 뒤에는 설계는 애플이 하고 삼성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TSMC한테 뺏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TSMC한테 뺏긴 수준은 모자라서 이제는 자기 제품에 넣는데도 성능이 떨어져서 못 넣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25는요. 지금 나오는 25에는 아예 삼성의 엑시노스가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에도 없습니다. 모두 퀄컴 칩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TSMC의 파운드리를 의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TSMC에 의뢰를 했지만 네. TSMC에서 만들어주기를 거부했다. 기술 유출 혹은 IP 유출 정도 뭐 설계는 걱정을 삼성이 하고 네. 제조만 네. 네. 맡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건데 자체 파운드리가 있음에도 TSMC에 맡긴 건데 네. 근데 TSMC가 거부를 해서 못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나온 25가 25에는 다 퀄컴을 쓰고 있다. 25에는 퀄컴 엘리트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네.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애플에 비해서 현격한 격차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스마트폰이 굉장한 돈을 벌어들이긴 해요. 영업이익도 내긴 합니다. 근데 멈춰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영업이익을 생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종의 캐시카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상황이 언제 저물지도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중국 제품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게 스마트폰인 거고 파운드리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100조를 넣어서 뭐 2030 비전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발표했었는데 다 1등 하겠다는 거였는데 1등은커녕 지금 2등 자리도 점점 떨어져서 네. 분기별로 보면 점유율이 9%밖에 안 되고 TSMC가 60% 넘고 뭐 이러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설계는 이제 거의 사실상 최신 제품은 할 수 없는 단계 아니냐. 네. 그럼 세 가지 부분이 다 위기인 겁니다. 여기에 전영현 부회장의 작년 10월 사과, 두 번째 사과가 겹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앞에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스마트폰 설계 부문 다 위기, D램에서 HBM이 위기. 근데 HBM만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HBM에 들어가는 원판인 D램 자체도 경쟁사들보다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그러면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 스마트폰 정체, 그리고 설계 기능 거의 사실상 뭐 유명무실. 이렇게 되면 삼성에게 뭐가 남죠? 저기서 제임스 리라는 분이 그 외에는 아무 기술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가전이 있습니다. 가전이 있고 하만카돈 정도가 있는데 그게 삼성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는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과가 너무 심각하다. 파운드리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파운드리의 구조적인 약점 중에 하나 늘 나오는 게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삼성은 네. 그런데 고객 받으려면 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니 경쟁사니 누가 삼성에게 애플 같은 데가 왜 삼성에게 네. 반도체 일감을 맡기겠느냐 이 이야기 나와요. 네. 이 문제는 이게 어떻게 봐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냐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걸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삼성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삼성은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못하는 거예요. 애플 파운드리만 못하는 게 아니고 경쟁하는 부분이 있는 모든 부분에서 파운드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근데 삼성이 그동안 그렇게 커왔나요? 소니와 경쟁하면서도 소니의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도시바나 뭐 샤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TV, 컴퓨터, 용 제품 다 이렇게 납품해왔고 이 경쟁과 납품사 관계의 상충 관계 이건 삼성에게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그런 이유로 성장할 수 없는 거라면 삼성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올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왜 애플이 삼성에서 TSMC로 AP 바운드리를 넘어갔나 바로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이폰 6용 AP 만들 때였습니다. 네. 당시에 TSMC가 사실은 TSMC가 지금에 와서야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큰 회사고 삼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떨어져 있지만 사실 TSMC는 2003년쯤에요. 0.13 마이크론 규모의 선단 공정에 저희가 진입했습니다 하면서 축하해야 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삼성이나 인텔과 어깨를 겨루게 됐습니다. 라고 했던 회사입니다. 2003년에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삼성이 훨씬 나은 회사였습니다. TSMC가 처음부터 바운드리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다. 여기도 틀림없이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모리스 창한테 메모리 하고 싶었습니다. 메모리가 더 많이 남거든요. 진대재 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웨이퍼 한 장에 메모리 만들면 한 3, 4천 달러 벌어요. 한 장으로. 네. 그리고 CPU 만들면 4, 5천 달러 벌어요. 근데 바운드리 하면 2천 달러 벌어요. 누가 바운드리 하고 싶어요? 메모리 못하고 CPU 기본적으로 못하니까. 남의 네. 거 만들어주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예전에 하청 산업이었습니다. TSMC가 2003년까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하나씩 기술적인 소홀성을 확보하면서 네. 전 세계 거의 모든 AP 시장을 장악하고 애플 하나만 남기는 시점이 옵니다. 2011년쯤에. 그때 애플의 본사에 TSMC 기술자를 한 100여 명 보내서 내가 너네 거를 한 3, 4년 뒤쯤에 기가 막히게 내가 만들어줄게. 삼성보다 잘할 수 있어. 내가 더 선단 공정으로 더 서비스를 잘해서 잘할 수 있어 해서 따온 게 3년 정도 공을 들여서 따온 게 아이폰 6입니다. 6용 AP 칩입니다. 네. 근데 그 칩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그 이듬해 삼성이 바로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그 이듬해는 오히려 듀얼로 공급해요. 그러니까 애플의 6S 제품에는 삼성 제품도 들어가고 애플 제품도 TSMC 제품도 들어갔습니다. 바운드리가. 근데 당시에 삼성이 우리가 더 선단 공정이에요. 이를테면 삼성이 14나노 공정을 썼으면 TSMC가 16나노 공정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선단이에요. 우리가 더 좋아요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배터리 광탈이 삼성한테서 일어나는 겁니다. 발열이 더 심한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삼성에게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때 당시 그렇게 듀얼로 공급해 보고 나서 첫 해에는 TSMC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듀얼로 공급해 보고 난 뒤에 그럼 애플이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발열이 덜하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AP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SMC로 간 겁니다. 물론 스티브 잡스는 처음부터 저 삼성 저놈들이 내 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대로 갤럭시를 만들었어.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저놈들을 어떻게 꺾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대안이 없으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바운드리 삼성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안이 TSMC가 나타났고 해보니 괜찮았고 그리고 그 뒤에 경쟁을 시켜보니 오히려 TSMC가 더 잘하네. 그래서 TSMC로 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삼성이 얻어야 될 교훈은 뭐겠습니까? 기술력으로 확보하면 다시 뺏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본질은 기술력이다. 본질은 기술이다. 그러니까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는 TSMC가 이용하기 아주 좋은 캐치프레이즈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기술이다. 네. 네. 그래픽 6을 볼까요? 네. 엔비디아와 TSMC와의 그래픽 6을 좀 보겠습니다. 네. 방금 처음 보여주신 거. 네. 요거였나요? 네네네. 네네. 사실은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가 지금은 아주 각광받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아까 웨이퍼 장당 얼마라고 진대재 장관이 말씀하셨다고 네, 네. 했잖아요. 그게 지금 파운드리가 옛날에 $2,000 장당 $2,000 받는데 300mm 웨이퍼 한 장에 지금은 2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 $30,000 받을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네. 메모리는 여전히 $4,000-5,000 정도겠죠. HBM은 좀 더 높겠지만. 독점하니까. 네. 근데 저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부가 창출되는 비즈니스 모리스 창이 처음부터 알고 했던 거 아닙니다. 이거 역시 만약에 이게 파괴적 혁신이라면 이를테면 설계는 누군가가 하고 제조는 파운드리는 TSMC가 하는 이거 역시 하나의 혁신이라고 하면 모리스 창이 처음부터 알았을 리는 없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인텔이 자빠져 버리고 삼성도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다들 제조에 어려움을 겪는데 오직 제조만 하던 나는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회가 온 것. 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모리스 창이라고 처음부터 알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운이 그럼요.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운을 어떻게 불러왔느냐?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왜 실패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저는 가장 먼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삼성은 스스로 파운드리로 부자가 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걸 너무 빨리 그렸습니다. 근데 TSMC는 고객을 성공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도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앞에 했던 얘기와 어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하고의 TSMC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네. 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엔비디아가 96년에 망할 뻔했습니다. 엔비디아가 NV2라는 그래픽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게임용. 네, 네. 세가에 납품하기로 돼 있었어요. 일본 게임 회사. 근데 이 세가라는 회사가 이걸 못 받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95년에 그 윈도우 95가 나옵니다. 그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모든 게 윈도우 95 네, 안에서 네. 돌아가야 돼요. 근데 NV2는 거기 안 돌아가는,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95 이전에 설계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게다가 좀 그래픽적으로도 조금 기술적으로 좀 다른 회사들하고 열 위에 있었대요. 망할 뻔했어요. 망할 뻔했는데 세가가 제품 못 받는데 대신 투자 형식으로 내가 뭐 $500만 좀 빌려줄게. 아이고. 네. 빌렸습니다. 젠슨 왕이 겨우 $500만.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래서 빌렸습니다. $500만 빌려서 그 다음에 낸 제품이 대박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망할 뻔하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대박이 어떻게 나느냐? 망할 뻔하던 회사가 공장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자체 공장 없습니다. 네. 외부 위탁 공장만 있습니다. 근데 이 위탁을 TSMC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처음이에요. 네. 근데 TSM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 회사가 고객을 위해서 대신 공장을 운영하고 그렇죠. 네. 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주는데 제품의 품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많이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면 내가 생산량을 2배, 3배로 바로 늘려줄게요. 사실 이게 생산량을 늘린다는 건 캐펙스 투자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에 반도체 회사들이 진입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TSMC가 있음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좋은 걸 설계만 해놓으면 TSMC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준다는 게 설계대로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설계보다 더 잘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설계만 해본 회사예요.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예요. 이 사람들이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하는 거예요. 그럼 공정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구현이 안 되는데 네. 설계도가 엉망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IP가 있으니 요걸 써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 만들어봐. 설계도보다 더 잘 만들어줘야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파운드리는. 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엔비디아와 TSMC가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구축해 오면서 지금까지 쭉 성장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해 왔고 지금 현재 3나노 공정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생산해 주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뭐 삼성이 기술적으로 훨씬 우월하고 수율도 높고 뭐 네.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 그랬다면 맡겼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선단 공정에 들어갔어요 라고 해서 더 나은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선단 공정은 뭐 기본일 수도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구현시켜주는 끝없는 상호 피드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삼성이 한 게 뭐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2019년 뭐 이때쯤에 파운드리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나갔을 때 내가 100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에 1등이 되겠습니다. 네. 3나노 공정을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할 테니까 3나노 브로셔 받아가세요. 요거 의뢰 한번 해보세요 였어요. 근데 그 말은 삼성은 망해가는 회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3나노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에만 네.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파운드리 선단만 하고 싶었어요. 왜냐? 선단만 돈이 되니까. 안 좋은 파운드리는 장당 2,000불밖에 안 되니까. 그럼 선단만 하고 싶었고 가장 큰 고객만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 가장 큰 고객들은 기존의 고객과 기존의 TSMC와 파트너십을 오랜 기간 형성해 왔고 삼성이 완전히 뛰어나고 더 뛰어나다는 확신이 없는 한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삼성이 GA 3나노 공정을 개발한 게 2022년입니다. 그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과가 나왔습니다. 3월에 나왔고 여름쯤에 3나노 개발했다고 했어요. 근데 4나노 공정에서 퀄컴의 칩을 제대로 못 만들어줘서 퀄컴이 삼성을 떠나죠. 그게 2월, 3월,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6월에 우리가 3나노를 냈어요. 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 맡길까요? 어느 첨단 기업이 가장 자기 회사의 내년 플래그십 모델을 좌우하는 제품을 네. 파운드리를 삼성에게 맡길까요? 삼성의 트랙 레코드를 보건대 뭔가 삼성이 잘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파운드리라는 산업을 디램 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막 만들어 놓으면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고객들이 와서 만들 거야. 의뢰할 거야. 가장 값어치 있는 고객들이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또. 스마트폰으로 좀 넘어가죠. 파운드리에서. 네. 네. S25가 잘 팔려요. 네. 네. 요 그래픽 우리가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네, 될 것 그럴까요? 같은데요. S25가 잘 팔려요. 그러면 이 운명은 변할까요? 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을 당시에는 삼성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회사였습니다. 미국이 뻥튀기가 심한 미장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삼성이 더 큰 회사였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그러다가 2020년에는 애플이 한 5배 되는 회사가 됐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올해 1월 1일 기준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언제 들어오죠? 2014년부터 2014 실질적으로 년부터. 경영을 좌우하기 시작하죠. 17배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 운명이 바뀔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 운명이 바뀔 수 있냐고 물어본다는 건 이 그래프에서 삼성이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애플과 삼성의 매출 그래프입니다. 삼성은 모바일이죠. 네, 모바일만 삼성의 모바일과 애플의 매출. 삼성의 모바일 한 부분이 2013년 정도까지만 해도 애플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긴 있죠. 근데 지금과 비교하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네. 저런 상황이었다가 2013년에 삼성은 아주 최고점을 기록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죠. 저게 매출이고 달러 기준입니다. 제가 달러 기준으로 뽑은 이유는 삼성이 대부분의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네. 달러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애플은 코로나 때 퀀텀 점프를 한번 합니다. 코로나 때 빅테크 기업들이 다 수혜를 봤죠. 삼성은 수혜를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을지 스마트폰에서 어떤 차별적인 우월적인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했던 거죠.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서비스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자체 OS가 없는 측면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튼 분명한 것은 2013년을 기점으로 삼성은 2013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는 회사. 또 우리가 단순히 소비자 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삼성이 AP마저도 네.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핵심 칩마저도 이제 스스로 못 만드는 네. 반도체 회사인데 세계 최고의 네. 반도체 회사인데 자기들이 쓰는 최첨단의 스마트폰마저도 이제 퀄컴 걸 갖다가 써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됐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애플이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애플이나 그 모델 바뀌어도 갤럭시나 네. 다 똑같은 거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느 순간 2013년 기점으로 이렇게 저렇게 격차가 벌어지죠? 모바일에서? 일단은 한 가지 오해는 성능은 비슷하다 혹은 스펙은 삼성이 좋다라는 오해입니다. 그 오해는 그 GOS 파동이 있었던 2022년을 떠올려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때 당시 그 AP의 성능이 네. 애플과 삼성 갤럭시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AP의 성능을 보면 애플의 AP가 훨씬 더 성능은 뛰어나고 전력은 훨씬 적게 먹습니다. 전성비가 애플이 이미 그 시점에 압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시점에 이미 애플은 따라갈 수 없는 회사가 됩니다. 모바일에서 성능으로요. 그러니까 디램을 더 많은 디램을 넣어주고 뭐 용량을 더 크게 넣어주고 그게 성능이 아닌 겁니다. 어떤 스마트폰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더 오래가고 좀 더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느냐 이게 성능인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이미 삼성과 애플의 격차는
매우 크다. 그리고 이 성능만의 하드웨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애플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OS 안에 소비자를 가둬두고 그리고 스스로의 디자인에 소비자들을 중독시키고 애플 제품을 한번 산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다시 다른 제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플 제품 안에 들어있고 네, 이게 네.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해자. 기업인 겁니다. 네. 이 워렌 버핏이 애플은 샀어요.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IT 주식을 안 사는 사람입니다. 안 사다가 네. 늦게 샀죠. 늦게 샀는데 대박 났죠. 네, 늦게 샀는데 자기 인생 1대 가장 큰 투자가 됐습니다. 애플 2016년, 17년에 매집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많이 팔았다고 하죠. 근데 이 기간에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이 200조입니다. 우리 돈으로. 주식 하나 사서. 2016년이면 애플이 다 올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때예요. 왜 그때 워렌 버핏이 샀느냐? 애플은 삼성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려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 고객을 가둬놓고 고객이 애플이 아무리 가격을 올리거나 애플의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비싸도 네. 다른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애플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결정체가 아마 뭐 디자인, 뭐 고객 충성도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워렌 버핏은 이 서비스 차트를 봤을 거예요. 지금 새 차트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건 서비스. 네. 이 서비스라는 건 그러니까 무형의 것들,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것들, 아니면 뭐 네.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네. 아니면 뭐 그 외 기타 뭐 저 애플 제품 보험은 애플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다 합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저 매출이 125조라고 돼 있죠. 2024년에 125조입니다. 하이닉스 매출보다 저 서비스 매출이 많습니다. 애플 안에서도 아이폰 뺀 나머지 모든 기기, 굉장히 의외네요. 네, 이거. 그거 합친 네. 거보다 저 수익이 많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의외로 그 굿즈 네. 매출 높은 거 네. 그런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이건 심지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코드일 뿐입니다. 네. 공장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저 125조 난 매출 가운데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하고는 좀 다른데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밑에가 이익률이에요 지금 저게? 74%입니다. 그게 무슨 돈이 들겠어. 그러면 125조에다가 70% 단순 곱해 보시죠. 90조입니다. 그 아무 형태가 없는 곳에서 90조 이익이 나는 회사인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이제 네. 그 전에 한번 제가 딸한테 네. 야, 근데 너가 갤럭시를 안 써봐서 그래. 만약 갤럭시 쓰는 사람이 아이폰을 네. 쓰면 그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할 거야. 너가 그냥 아이폰이라니까 계속 쓰는 거야라고 이야기했더니 네. 알아요 아빠. 그냥 아이폰이라서 쓰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그냥 버핏이 말하는 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닙니다. 하드웨어도 앞서고요. 네. 소프트웨어도 앞서고요.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거의 명품 회사급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산 겁니다. 워렌 버핏은 테슬라 안 삽니다. 그런 거 안 삽니다. 워렌 버핏은 성장주, 투자 네. 많이 해야 되는 주, 미래를 보고 현재를 참아야 되는 주 이런 주 안 삽니다. 애플은 그런 주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OS가 없는 부분은요. OS 사실은 뭐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안드로이드 구글이 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올라가 보면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루빈이 안드로이드를 구글에게 500억에 팔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에 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지나간 이야기야 뭐. 삼성에 사라고 했더니 아니 당신들 6명밖에 없는데 그 OS로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록이 그 안드로이드 창업주가 말한 그 인터뷰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시간이 우리 네. 서영민 기자랑 하면 시간 1시간으로 정말 턱도 없습니다. 리더십 벌써 이야기는 좀 그렇군요. 하죠. 네. 우리 그때 한번 했었어요. 첫 번째 네네. 시간에도. 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나오는 질문이 아버지는 됐는데 왜 아들은 안 되느냐잖아요. 할아버지부터 한번 보시죠. 할아버지 이병철 네, 회장. 네. 이병철 회장이 그 삼성 라이징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삼촌이 외할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입니다. 네, 네. 외할아버지는 당신이 죽고 나면 삼성이 곧 망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서거합니다. 11월에 반도체 너무 많이 투자해서 온 사방에서 다 말렸어요. 네. 이 그 재벌집 게임 할 때.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나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내가 보기에는요 돈이 있는데 이게 내 눈에만 보이는 기가 뭐 이런 말을 하는 대사가 이 네. 비슷한 대사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말하죠. 좀 있으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은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근데 이 대화에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삼성이 커가던 이병철 회장이 투자했던 시점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굉장히 당시에 삼성 반도체가 그룹에서 미운 놀이에요. 대출도 잘 안 되고요. 당시에 여기서 이익도 하나도 안 나고 새로운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계속 꼬라박고 특히 D램 투자를 하고 나서는 완전 회사가 휘청휘청하고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다가 88년에 네. 돌아섭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은 87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서는 걸 못 본 겁니다. 망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도 될 거라고 확신한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희 회장 프랑크푸르트 선언 예전에 나왔을 때 얘기도 했었는데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단어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캠핀스키라는 이건희 회장이 자주 가던 호텔에다가 경영자들 모아놓고 8시간 연속해서 계속해서 시쳇말로 깐 겁니다. 조인트 깐 겁니다. 네. 너 왜 이렇게 만드냐? 왜냐하면 뭐 냉장고 만들었는데 약간 불량이 나오니까 칼로 깎아가지고 그냥 뭐 품질을 제대로 안 한다. 너네 품질 제대로 안 할래? 질이 양보다 우선이야.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까면서 8시간 얘기를 하고 그 회의를 거의 한 보름 정도 그 호텔에서 계속 합니다. 계속 임원들을 불러요. 임직원들을 불러요. 네. 끝없이 불러요. 끝없이 불러서 끝없이 말하고 그게 과거에는 삼성의 사내 방송으로 나왔대요. 녹음 다 해놨다는 그 거죠. 녹취가 많이 돌아다녀요. 네. 네. 근데 그때 기술력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네. 말이 정말 어눌한데 네.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영화광이고 편집광적인 성격도 있었죠. 그래서 셋째한테 회사를 준 게 맞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처음에는 영화만 알고 그러던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분이 강조했던 건 질입니다. 그러니까 여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휴대폰도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구미공장에서 나온 것들. 뭐 15만 대를 불살랐다. 그리고 네. 직원들 보는 앞에서 불사르고 부수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질이 중요하다는 강조. 그러니까 선대 회장들이 했던 일들은 안 될 줄 아는 것을 모험을 했는데 그 모험에 모든 걸 다 걸어서 성공을 했던 게 이병철 회장이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당연히 그 과정에 개입이 돼 있죠. 그 뒤로 이건희 회장이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은 삼성을 품질이 매우 뛰어난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회장이 파운드리에서 거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실패한 이유가 뭐냐? 품질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품질의 문제이고 이 품질이 왜 안 좋은 것이냐? 리더십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 리더십이 무엇을 그러니까 재무를 너무 우선시했거나 아니면은 고객과의 그 소통 혹은 고객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IT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했거나 그 모든 것들이 리더십의 실패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52시간제를 뭐 완화해주고 세제 지원을 해주고 이건 외부에서 해주는 건 뭐 약간 도움은 되겠죠. 네. 근데 본질적으로 삼성 안에서 혁신을 해내는 능력, 품질을 유지하는 능력을 만약에 잃어버린 거라면 그럼 이거 안에서 이걸 회복해야지 밖에서 그 푼돈을 도와준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삼성은 사내 100조 원의 유보 이윤이 있는 네. 회사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52시간 지켜가면서 혁신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삼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리더십의 혁신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 12월에 인사가 있었는데 한 사과 이후 2달 만에 나온 인사였는데 그 인사가 그렇게 리더십의 교체 혹은 리더십의 변화를 네. 불러일으킨다는 인상을 전혀 주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걱정이 계속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본질은 기술력인데 그 네. 위해서는 리더십, 경영진 이런 네. 부분이 좀 혁신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아직은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네,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52시간이 뭐 초유의 관심사인데 삼성이 10여 년 전에 제일 잘 나갈 때는 워크 하드 하지 말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맞습니다. 부회장이 누구였죠? 저기 전자의 그 초격차를 말씀하신 네, 초격차 이야기했던 권호연 부회장이었습니다. 권호연 부회장 이야기 때는 워크 스마트 하지 워크 하드 하지 마라. 그럼 네. 창의력 안 나온다고 귀가 닳도록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워크 하드 하자고 하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선 인재들이 오늘 네. 시간은 다 됐지만 그래도 네. 서 기자 오늘 이 부분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못한 부분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사실 기업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매크로 같은 것들 보는 걸 좋아하는 기자고 사실 제가 한 보도들도 보면 기업을 파는 보도는 별로 없습니다. 삼성은 부가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삼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을 이 삼성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없어졌을 때 과연 하이닉스만으로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산업만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나라일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하나의 기업 이상이다. 그런데 이 기업이 안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시그널을 쓴 네.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